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30대 중반 가정주부예요. 정말이지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저는 보험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자였어요. 게다가 학교도 여고, 여대를 졸업한지라 주변에 정말 남자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상사가 자기가 아끼는 동생이라며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남편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죠.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은 당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고요. 사실 저는 경기도에 대출을 끼고 사놓은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자기와 결혼을 해준다면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비록 당장은 프로포즈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직장이 있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애 당시 남편에게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과 2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편은 2살 아래의 남동생에게 책임감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 남동생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굴도 한번 못 봤죠. 형제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도통 저에게 따로 인사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먼저 도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대요.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을 챙기며 사춘기도 못 느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아들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남편보다 3살 어린 도련님은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대요. 툭하면 친구들 물건에 손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일도 잘 안 하고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도련님도 남편도 30이 넘었고 당신이 첫째이니 먼저 다가가고 마음도 열어보라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그 이후로 도련님과도 가끔 셋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도련님을 몇 번 만나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해했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마땅히 직업이 없던 도련님은 가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병원을 가시면 대신 가게를 보는 일로 용돈을 벌고 있었어요.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본인이 돈이 없으면 내킬 때 출근해서 몇 시간 버티고 있다가 포스에서 돈을 가져가는 식이었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이 가게는 자기께 될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벙찐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다른 이야기 하자고 상황을 무마하려 애쓰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식당에 있었는데 남편이 지갑이랑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깐 차에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남편이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도련님이 남편 지갑에 손을 뻗어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동생이 형한테 용돈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본인이 오면 물어봐야죠라고 하자 형수님이 아직 우리 집을 잘 모르시나 봐요 라며 이죽거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가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돌아왔고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있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며 아니 내가 형 지갑에서 용돈 좀 꺼냈는데 형수가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면서 형 돈인데 왜 형수가 화를 내냐며 오히려 자기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눈치챈 남편이 동생에게 너는 그래도 밖에서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를 한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원래 그런 식이냐고 하자 남편도 저에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를 해달라면서 결혼식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이해 못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좋은 날 앞두고 더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눈치를 챘죠. 남편이 한 달에 버는 돈이 350 정도였는데 차도 없고 딱히 뭐 취미도 없는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의류 매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기가 다달이 50 정도를 보내고 있대요. 게다가 남동생이 매번 이번에 이걸 해보고 싶다, 아니 저걸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 교육비를 남편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그래서 도련님은 지금 뭐 자격증이라든가 딴 거 있냐고 묻자 성격이 진득하게 뭘 해내지를 못하더라며 말끝을 흐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사고만 치지 말아다오라는 마음으로 도련님을 돌보고 있는 거였죠. 속된 말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놓인 불쌍한 남편을 내가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리석고 멍청했죠. 신혼집을 구하면서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에 전세 하나 구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경기도에 제가 가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귀한 우리 아들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면서요. 비록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갈아타는 것도 없이 40분이면 출근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자 남편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는 저에게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저를 떠보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가차없이 거절해버리자 시어머니가 그럼 본인이 돈을 보태주겠다고 나오시더군요. 근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3억도 아니고 3천이 집을 구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돈도 필요 없고 그럼 남편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자 또 그렇게 작은 오피스텔에 성인들이 어떻게 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화를 내신 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실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생각 없고 이 입산 도련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회사에서 막 퇴근하던 찰나였는데 벌써 취기가 오른 도련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계속 형이 사는 오피스텔은 크기가 어떻고 화장실이 저떻고라며 혼자 주절거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냥 둘이서 살면 그럭저럭 살만해요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도련님은 왜 둘이에요? 셋이지. 아닌가? 넷인가? 강아지도 하나로 쳐야 되나? 나 강아지도 키우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 뭔 소린가 싶고 장난치나 싶기도 해서 왜요? 도련님도 오시려고요? 라며 웃었더니 그러면 이제 저도 서울 가서 살아야죠. 나처럼 큰 물고기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안 그래요?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미쳤나? 진짜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저히 분간이 안 돼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에게 방금 통화 내용을 읊으니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왜 말이 없냐고 다시 물었고 그러자 남편은 나지막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열심히 수습 중이라면서 순전히 어머님과 도련님의 생각일 뿐 자긴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다고 그냥 모르는 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분하고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도련님한테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 입장 생각해서 남편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경기도로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냐며 괘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른 알기를 뭐로 아냐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매정하다고 이제 다 한 가족인데 네 동생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냐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더군요. 사실 이때 결혼판을 엎을까 싶었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가족이 가지고 싶었고요.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다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괴롭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꾹 참았어요. 적어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했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결국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약속한 대로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삼심으로 줄이고 도련님에게 들어가던 소위 교육비도 일체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또 난리가 났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버텼습니다. 사실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이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더라고요.
이번 달만 좀 더 해드릴 순 없겠냐? 동생이 이번엔 정말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는 식으로요. 저도 사람이니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그럴 땐 한두 번 오케이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를 위해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네요. 원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음식 해올 필요 없다며 남자 지갑하고 벨트를 좀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하시기엔 조금 젊고 비싼 브랜드라 야했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음식은 해오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미역국, 불고기 그리고 잡채를 준비해 갔고요.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짜장면하고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들이 배달되더라고요. 제가 해간 음식들하고 중화요리를 차려놓고 아버님 생신 축하를 했지요. 아버님은 모처럼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본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선물을 꺼내놓으니 아버님보다 도련님이 더 좋아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준비하라고 한 선물은 아버님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도련님이 갖고 싶은 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괜히 아버님이 짠해서 집에 오기 전에 아버님 지갑에 20만 원을 넣어놓고 왔네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과 도련님이 이런 계획까지 세우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님 생신이 지나고 며칠 뒤 어머님과 도련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저만 혼자 있었고요. 도련님은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이방저방 들락날락하면서 냉장고도 괜히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안다면서 그래도 첫째랑 너랑 이렇게 살아주니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도련님을 보시며 이제 저놈만 자리를 잡으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한숨을 몇 번이고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 둘째가 식당을 차리고 싶단다라며 오늘 띄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도련님은 자기 손으로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식당을 한다는 건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 이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은 더 가관이었어요. 1억만 있으면 저기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면서 저더러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만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금도 이미 대출 갚으며 사는 중이라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정색을 하시며 저를 노려보시다가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도련님은 실실 웃으면서 진짜 형수 정 떨어진다며 우리 집 소파를 발로 툭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둘의 모습에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챘어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신 노란 금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노랗고 촌스럽지만 할머니가 주신 거라 일부러 할머니 사진이랑 같이 제 방 화장대 위에 항상 올려놓고 바라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온 집안을 쥐잡듯 뒤져도 보이질 않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다 도련님이 생각이 났어요. 거실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안방 화장실을 쓰겠다며 들어갔던 도련님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집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상황을 모르시는 아버님은 이 밤중에 웬일이냐며 일단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방에서 어머님과 도련님이 나오며 저를 보더니 흠칫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신발도 안 벗고 쫓아들어가 그 둘의 손을 낚아챘어요. 설마 끼고 있겠냐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런 모질이가 세상에 또 있나 싶게 도련님은 새끼손가락에 떡하니 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내놓으라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 악을 쓰니까 도련님이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면서 이거 자기가 길에서 주운 거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반지가 제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장 오겠다더군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며 당신 뭐 하는 거 있냐고 묻자 어머님은 날카롭게 당신 지금 나하고 둘째를 의심하는 거냐며 저더러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뭔가 짚히는 게 있으셨는지 저더러 울지 말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어머님이 대출 이야기를 하신 것부터 다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말없이 듣고 계시던 아버님은 어머님께 왜 새애기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 둘째를 저 모양으로 키운 건 우리 잘못인데 왜 엄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봐서 저도 움찔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탁자에 놓인 반지를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아버님이 첫째 너 이거 새아기 거 맞냐고 확신하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도련님과 어머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이거 맞다고, 매일 보는 건데 어떻게 모르겠냐고, 그리고 잘 보면 한쪽에 찌그러져 있다고까지 말해줬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도련님한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냅다 주먹으로 뺨을 날리시더군요. 아버님은 왕년에는 복싱을 취미로 하셨는데 어깨를 다치신 이후론 쉬고 계셨거든요. 도련님은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는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도련님을 이번엔 발로 걷어차시고는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번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제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뭐가 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어요. 저는 아버님을 일으켜 세워드리며 일단 반지를 찾았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남편도 이제 도련님을 포기한 건지 저더러 경찰을 부를 거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부르지는 않았어요. 물건도 찾았고 얻어터지고선 쪼그려 앉아서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는 걸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고쳐 숙인 글렀다 싶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돈 1원 한 푼도 말씀을 못 꺼내고 계시고요. 제 앞에서 도련님에 관해선 입도 뻥긋 안 하십니다. 남편도 더 이상 시댁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댁이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걸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도련님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가끔 아버님만 밖에서 뵈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식사도 하고 좋은 곳도 모시고 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제 생일에 선물이라며 금팔찌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도련님은 여전히 구제불능인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생각뿐이 없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저한테 있었던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 하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저는 5살 난 딸아이 키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란 교포이고요. 남편은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혼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장을 5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전부 월 매출이 매장마다 최소 2억씩은 나오는 가게이고 임대료에 이것저것 다 제외하더라도 달에 매장마다 최소 1,000만 원씩은 벌고 계세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신 건 아니었어요. 맨몸뚱이로 미국에 가셔서 먼저 자리 잡으신 친척분의 집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고 월세방을 전전하시며 끝끝내 이뤄내신 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린아이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어머니는 저를 일터에 데리고 나가셔서 접시 닦는 일 같은 걸 하셨고 아버지는 낮밤으로 하루에 2가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처음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셨을 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을 선택하는 대신에 본인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도 우리 집을 갖는 건 가장 나중의 일이었고 아버지는 그 대신에 가게 수를 늘려가셨죠. 그렇게 참아가시면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비좁아 터진 월세방에 한이 맺히신 게 있어서 방 5개에 지하실이 딸린 3층짜리 커다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셋이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마냥 좋기만 했어요. 다시 남편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가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남편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혈단신으로 공부하러 미국으로 건너온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유학 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학비를 벌기 위해 짬이 나는 시간마다 친정아버지 소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원래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자는 의미로 쉬쉬하면서 일을 시켜주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남편이 일도 곧잘 하는 데다가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좋게 본 아버지는 남편 사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러 왔으니 학교를 우선시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남편이 공부를 마무리할 때쯤 도무지 학교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남편에게 저희 집에 비는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게 한 집에서 지내며 서로 정이 들고 말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저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공부가 끝날 때쯤 부모님께 남편과 같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사람됨됨이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남편을 축복해 주셨지만 어려서부터 미국에서만 자라온 제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 큰 어른인데 그래서 그런가 그때는 아직도 부모님 눈에는 제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가 싶은 마음에 조금 화도 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부터는 남편에게 언제나 제 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부모님께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도 한국에 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공채에 지원해보고 싶다고 해서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같이 월세방을 구해 살림을 시작했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과의 크고 작은 사건이 한두 개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친정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건지 여쭤보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있는데 신혼집을 따로 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대답했지요. 그 말을 들으시곤 시부모님께서 너네한테 물어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쪽을 보시면서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사돈네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월세방에서 정말 시작시킬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와 남편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살 집을 해주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월세방에서 시작하셔서 성공을 일궈내셨고 그걸 보고 커온 저였으니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친정부모님도 저와 남편의 신혼집을 월세방부터 시작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고 위치 좋은 곳에다가 신축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셨어요. 애초에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좁고 교통도 별로였던 월세방보다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집을 해주시면서 혼수나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친정부모님 덕분에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돈이 여윳돈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시가 식구들에게 제 나름대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을 시댁에 불러놓아 선물 전달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영 아니더라고요. 와인을 좋아하신다는 시어머니께는 치즈를 담을 수 있는 예쁜 나무 플레이트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바로 찬장에다가 집어넣으셨고 키가 커서 모델 같은 시누에게는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을 사줬어요. 명품 같은 건 아니었고 백화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었습니다. 나름 이게 분명히 잘 어울릴 거라고 고심해서 고른 건데 신우는 대번에 브랜드부터 따지더라고요. 요즘 자기 또래 중에 누가 여기 브랜드 가방을 드냐고 저보고 안목이 형편없다고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섭섭해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난 또 뭐라고 온 가족을 부르길래 뭐 대단한 거나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라면서 불러 모은 김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먹는데도 눈치가 보여서 그때 계산도 제가 하고 말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친척들도 미국에 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교민들하고도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에서도 한번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첫 해에는 휴가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한 달간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취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공부할 것들을 챙겨서 같이 미국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한 달 정도로 결혼식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으니 친정부모님과 저, 남편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식날이 바로 2주 정도로 다가오는데도 시가에서는 언제 오겠다는 말이 없으셨어요. 몸이 달아올라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은 이미 다 끝난 일이고 거기서는 사돈네가 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까지 우리 돈 내고 가야 하니? 세 사람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 값이 얼만지나 알고 하는 이야기니? 라고 하시면서 대놓고 비행기표를 사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과 부모님한테는 도무지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또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드렸습니다. 2주 남짓한 기간인데 캐리어는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오셨는지 차 2대로 겨우겨우 시가 가족들을 태워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다음번에 미국으로 초대하실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자리라도 비즈니스로 끊어주세요. 아주 불편해서 허리가 접히는 줄 알았잖아요. 이럴 때라도 돈 많은 집 며느리 가지고 계신 것 좀 누리시고 언니도 그참에 효도도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나 남편이 그건 못 들은 것 같아서 어색하게 알겠다고 웃으며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집으로 도착하니 시간이 어둑어둑해져 있더라고요. 마중을 나간 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가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손님 초대를 하면 집 구경을 시켜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집 구경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저까지 보내고 이제 두 분만 남으셨는데 집이 쓸데없이 넓기만 하네요. 역시 한국 아파트가 좋아라고 하셨어요. 대충 듣기에도 비아냥대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말에 친정부모님은 넉살 좋게 웃으시며 그 덕분에 손님방이 많이 남으니 마음에 드는 방에다가 짐 푸시고 그 방을 쓰시면 된다고 대답하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도끼눈을 뜨시고는 아니 어떻게 손님 초대해놓고 어찌 자기 집에다 방을 내어줄 수가 있냐고 하시며 호텔을 잡아달라고 더부살이하는 느낌 들어서 도무지 편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시며 성화를 내셨습니다. 신우도 거기서 대번에 집도 이렇게 크고 듣던 대로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 길 비행기 타고 온 사돈 집에 너무 돈을 아끼시는 것 아니냐며 비행기도 그렇고 바쁜 사람들 초대해놓고 야박하게 구실 필요가 있냐며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친정아버지 표정을 보니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지만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남편을 보더니 이해를 하신 건지 별말은 하지 않고 시가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시내까지 나가서 호텔을 잡아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혹시 비행기표를 사준 거냐고 왜 그랬냐고 화내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그 후에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도 사실 저와 결혼하면서 시가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하면서요. 자기 유학을 반대한 것도 당장 자기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데 돈을 더 쓰겠다고 하니 반대를 한 거고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시댁의 모습이 너무 싫지만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냐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나무라지 않고 이해한다고 결혼은 일륜지대 사이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남편의 일은 우리 가족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꺼이꺼이 울면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대답했고 저에게는 두 번 다시 결혼식 이후로 아무런 상의 없이 시가에 무엇을 해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애초에 결혼식 준비는 도와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혼식보다 이왕 온 김에 미국 관광을 하러 왔다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호텔은 심심해 죽겠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여행을 끊어달라고 본인들은 결혼식 날에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상황을 전부 이해하신 듯 그러자꾸나 하시고 시가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시가와는 최대한 접촉을 피해가며 두 사람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축복이가 태어나고부터 친정부모님께서도 한국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손주가 그렇게 예쁜지 계절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셔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그에 반해 시가 식구들은 손주며 조카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무관심이 더 편했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자주 한국에 방문을 하시게 되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셨는지 한국에 집을 하나 구입하셨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바다가 보이고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하나 구하셨어요. 손주 보러 오신 건데 집을 가까이 구하지 그랬냐고 물으니 은퇴하시게 되면 한국으로 여기민을 오시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때가 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정한 거고 애초에 축복이를 보러도 워낙에 짧은 일정으로 오시니까 사실 계시는 기간 동안은 저희 집에 머무셔도 되니 문제가 없었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동안 저는 그 집을 일주일에 딱 한 손님만 받고 주말에 제가 내려가서 정리하고 오는 식으로 펜션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제 소셜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사업으로 크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부수입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신우가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추억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자기가 그 집을 하루만 쓰면 안 되겠냐고 물어오더군요. 물론 무료로 말이죠.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또 그렇게 자기 이속 챙길 거리가 생기니 얄밉더라고요. 말도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절해봐야 또 돈 많은 집 어쩌고 하면서 궁시렁대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열쇠를 숨겨놓은 곳을 알려줬어요. 제가 관리하기도 하고 지역이 워낙 멀기도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강원도 그 집에 현관문이 열리게 되면 현관문과 입구 쪽 카메라가 저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신우랑 같이 그 집을 찾은 사람은 신우가 말한 본인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어떤 남자와 단둘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제 폰으로 전송이 됐어요. 심지어 그 남자는 결혼하기로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친구랑 추억여행을 한다고 했으니 저는 처음에는 정말 친한 이성 친구겠거니 싶었죠. 남녀 사이에 절친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우가 그 집을 다녀간 다음 주말 청소하러 내려간 강원도 집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우가 그 집을 사용하고 나서 제가 직접 청소 같은 자잘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지 아주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방 집기들도 다 꺼내놓고 설거지는 물론 음식 쓰레기조차 따로 모아놓지 않은 채였고 그로 인해 집안은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욕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정리를 다 해놓고 방 정리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방이 3개 딸린 집인데 방 2개는 문을 열었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갔으니 방 2개를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안방만 사용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방 청소를 하면서 아주 역겨워 죽을 뻔했습니다. 신우가 데려온 그 사람이 무슨 상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에서 2사람이 서로 사랑한 흔적들을 온 방 안에다가 뿌려놓고 갔더군요. 치우다 여기저기 묻은 끈적끈적한 것들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가 대번에 거기에 언니가 왜 있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제발 결혼할 사람에겐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말이죠. 그래도 신우가 얼굴 하나만큼은 이쁜 편이라서 어디서 돈 잘 버는 남자를 물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실은 그날 같이 여행을 온 사람은 결혼할 사람과 만나기 전까지 사귀던 애인이었다고 하네요. 신우가 저에게 2번 다시 귀찮게 안 할 테니 제발 모르는 척 해달라고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필길래 그렇게 해줬어요. 결혼한 그 남자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제 마음의 평화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거리도 너무 멀고 돈 얼마 더 벌자고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본전도 안 되는 것 같아 펜션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그냥 한동안 빈집으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 본인들 안전할 생각에 서울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집을 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사람 손이 타야지 관리가 된다면서 자기들이 살면서 관리까지 해줄 테니 관리비 명목으로 돈도 조금씩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오셔도 거의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무시는 것도 다 안다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시부모인 자기들한테 빈집 내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게냐며 치사하다고 따지시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시는 말에 끝까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큰 집이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 보고 아주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보통이 아니라며 욕심이 아주 많다며 비아냥대셨어요. 그 집은 결국 사람 손이 안 타서 폐가가 될 거라며 안 좋은 말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냥 또 한바탕 저만 욕먹고 끝나는 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강원도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고 있는 시부모님의 사진이 전송이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안 하기로 약속했던 신우가 그래도 거기서 하루 지내봤다고 제가 그 집 열쇠를 어디다 숨겨놓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되도록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건 아직도 상상을 못했는지 제 허락도 없이 몰래 강원도 집에다가 아예 살림을 차리시더군요. 현관문을 열었다 잠궜다 들락거리실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계속 그 모습을 봐야 하니 나중에는 화가 너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대번에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의 은혜가 크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 장인 장모님 도움이 크다고. 아무리 자기 부모지만 반복되는 아나무인 같은 상황에 자기는 앞으로도 이 연을 끊고 살 수 있으니 이 상황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남편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시부모님을 포기했어요. 저는 당장 경찰을 대동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을 무단 침입죄로 전부 다 끌어냈어요. 제가 찾아올 거라곤 당연히 생각도 못했을 거고 더더욱이 경찰을 불러서 시부모님인 자신들을 내쫓을 거라곤 더더욱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 당황해서는 처음에는 네가 어찌 아내 같은 시부모를 어쩌고 하면서 성질을 내셨는데 제가 아랑곳않고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여기서 쫓아내면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거냐면서 제 무릎을 붙잡고 빌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서울의 미국 집보다 더 좋다고 하시던 살기 좋은 아파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한테 들은 주식 정보를 가지고 큰돈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집을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 받은 돈으로 주식을 전부 매수해버렸다고 하네요. 애초에 그 이후에
시부모님은 빈집으로 남아있는 친정부모님의 강원도 집에서 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주식은 휴지 쪼가리가 돼서 시부모님은 쫄딱 망해버린 상태였고 전세금을 돌려줄 돈도 없으니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데려가지 않은 건 잘한 결정 같았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는데 저 알아서 하라는 남편의 말도 있었으니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그건 제가 알 바 없고 제 허락 없이 여기 계시면 무단 주거 침입이고 여기서 지금 짐 안 빼고 계시는 건 퇴거불응이니 법대로 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여기서 사는 건 절대 허락 안 해줄 생각이니 신혼여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결국 시부모님들은 짐을 빼서 결혼한 신혼여로 향하셨고요. 그날 신혼은 대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저보고 마음 고쳐먹고 상황이 이런 상태이니 가족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시부모님께 그 집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저를 훈계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습니다. 신우에게는 저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시니 응당 신우가 모시는 게 맞지 않냐고 한마디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난 일이고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고 이 상황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신우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신우가 결혼 직전에 몰래 만나던 애인과 그 집으로 미롤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때 찍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보수적인 데다가 그 집에서 갑의 입장에 있던 신우의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에 엄청나게 붕괴를 했고 신우의 집으로 피신 갔던 시부모의 신우까지 함께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온갖 욕을 하며 붕괴하던 시가족들은 셋이서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며 제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밖에서 얼려 죽일 수는 없으니 지금은 강원도 집을 쓸 수 있게 허락해준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번 겨울이 지날 때까지예요. 물론 잔인하게 밖으로 시가족들을 내몰 생각은 없지만 단 한 번만 더 친정부모님을 모독하거나 어떻게 빈대붙으려고 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연을 끊기로 한 거 뭐하러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까지 있냐는 식으로 어느 면으로는 저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싫어도 남편의 가족들이잖아요. 정말 한 가족으로 저희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친정아버지께 말해서 전세금을 갚아주고 시부모의 집도 찾아주려고 합니다. 시가도 못된 심보 고쳐먹고 앞으로 양 가족의 별탈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30살 여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이제 막 돌진한 아들도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의 아니게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살아왔던 제 과거를 뒤로하고 마음 고쳐먹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혼자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고시촌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이므로 힘들게 살아가는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껴주던 그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34으로 공무원 준비하기에도 조금 늦은 나이였고 저와도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항상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남편의 청혼에 알겠다고 응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직업도 없고 구급공무원 준비하기에도 조금 늦은 거 아니냐며 내키지 않아 하셨는데 결국엔 제가 내린 결정이니 알아서 잘 했을 거라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30을 다 바라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남편은 이미 혼기가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상결례를 하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서남권 쪽에 살고 계신다 대답하니 살짝 표정을 찡그리시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도 그 동네가 워낙에 서울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 사는 곳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평가하셨다는 걸 이제서야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허례허식도 싫었고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저를 보고 남편도 그런 제 사정을 배려했는지 결혼식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소규모 결혼이었는데 남편 쪽 하객도 거의 없었고 저도 거의 친척들만 참석한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당시 공무원 준비를 하던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가의 원조를 받아서 시댁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학교도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을 후회하고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게 공무원 준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저에게 고시 공부는 이만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시간이 모자랐지만 그때쯤 모의고사 점수도 좋았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는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태 힘들게 준비해온 고시 공부를 진짜로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아직도 고시 준비를 한다고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댁의 지원을 받아 생활해야 했어요.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늘려서 생활비를 보태면 남편 몰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게 그 상황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나이가 있고 시댁에서 손주 보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저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 건지 남편도 고시 공부를 그만두었고 변변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여태껏 열심히 준비했는데 포기해야만 하는 그 기분이 10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고집을 부리며 이제 자기도 아빠인데 아빠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결국 2년을 넘게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취직한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월급이 190 정도여서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이제 남편도 취직을 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 둘이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달마다 주시던 생활비 지원을 끊겠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당연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머리도 시원찮은 판이고 저도 배가 불러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는 남편 태어나기 전날까지 산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고 어찌 그렇게 나약해서 쓰겠냐고 대번에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게 적다는 말에도 제가 그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던 돈의 2배를 벌어오는데 그게 뭐가 적은 돈이냐면서 네가 좀 더 벌어오면 되는 걸 왜 남편을 탓을 하느냐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워낙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고집이 남다르시다며 그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말고 따르자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고 위치가 가까워 아이가 태어나면 애들도 봐주실 거고 하니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 앞길을 분명히 닦아주실 분들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왔어요. 시어머니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계속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도와주질 않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나서야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아이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자기 손주는 예뻤는가 봐요. 그동안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애를 봐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 오셔서 정말 아이만 보고 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꼭 닮아 어쩜 이리 이쁘냐며 좋아는 하시는데 크게 무언가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계신 동안은 집안일을 할 시간은 되었지만 아이가 울거나 하면 집안일을 하다 말고 제가 와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와 계시면 오래 계시지는 않아서 딱히 불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친정엄마는 집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만큼 자주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셔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고 2번 오시는 달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날은 무더운 한여름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웬일로 지나가다가 들르셨다며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어요.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서 저는 당연히 에어컨을 틀어드렸어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니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안 봐도 시어머니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와 있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오셨다가 대번에 친정엄마를 보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걸 보시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괜히 아이 보고 있는 친정엄마 근처를 어슬렁대시면서 사돈은 춥지 않으세요?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가 오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춥다는 눈치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휴 추워서 더는 안 되겠다 이러시면서 대놓고 에어컨으로 다가가서는 전원을 꺼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오셔서는 별로 덥지도 않은 날에 오셔서 왜 이렇게 날이 덥냐며 에어컨에 선풍기 2대까지 마주보게 켜서 에어컨 바람을 쐬시던 분이 말이에요. 날이 워낙에 더웠어서 순식간에 집안이 열탕이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다시 켰는데 시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이 이렇게 선선한데 무슨 에어컨이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눈치를 보시다가 괜찮다고 약속이 있으니 이제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사돈어른 벌써 가시게요? 어디 가시는데 일이 급히 가시나 하고 물어보셔서 친정엄마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른 거라고 이제 가볼 거라고 하고 나중에 또 들르겠다고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나간 문 쪽을 향해서 어이구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사셔야 하는가 보네 하면서 빈정대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설마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일까 하고 그냥 넘겼어요. 아무튼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에 또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그날은 무슨 약속이 있던 건 아니었고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이것저것 양손 가득 먹을 거랑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날은 시어머니가 이미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양손 가득 이것저것 들고 들어오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셨길래 친정엄마를 에어컨 바람이 잘 드는 자리로 앉혀드리고 에어컨에 전원을 넣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날이 이렇게 추운데 무슨 에어컨이냐면서 대본에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시는 것도 알고 워낙에 날도 더웠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 담요 하나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추우시면 잠깐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더위를 워낙에 많이 타는 분이셔서요. 라고 말씀드리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번에 시어머니가 건네드린 담요를 제 얼굴로 집어던지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본심을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참 경우가 없다며 저희 엄마에게 에어컨을 쓸 정도로 더운 날에는 집에 있으셨어야지. 여기는 왜 오셨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에어컨 바람이 쐬고 싶으면 은행에 가던가 하면 되는 것을 반찬 몇 개 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여기로 피서를 올 수가 있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에어컨을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면서 화를 냈어요. 적당히 더우면 선풍기 정도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에어컨까지 키냐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힘들게 버는데 너 혼자만 집에서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키는 게 경우가 많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말에 여태까지 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무슨 뜻으로 그런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마 진짜로 친정엄마가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집으로 에어컨 바람 쐬러 오셨겠어요? 저도 거기다가 대고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장모님이고 가족인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바람도 쐬면 안 되는 거냐고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더니 최대한 예의 있고 정중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방금 하신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의 반응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더니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제가 듣는데도 참기 힘들었는데 친정엄마는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면서 남편하고 이야기해보고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어디서 고시공부하는 집도절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주고 집도 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주 사람같이 살게 해줬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집도 자기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고 바꿔 말하면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으면 나 죽었어 하고 내 말을 들어야지. 고작 니네 엄마 더워 보인다고 애 낳은 게 대수라고 일도 그만둬서 이젠 돈 한 푼 안 벌면서 드그 엄마 왔다고 에어컨을 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 뜻 거스르지 말고
주제에 맞게 시키는 대로 살라는 식으로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 줄 아냐면서 선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부 포기했어요.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말하고 남편이 출근해 집을 비웠을 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으니 집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나 봐요.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려대면서 저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길래 주소를 하나 불러주고 거기로 오라고 했어요. 서울 서남권 가난한 동네에 있는 친정집 말고 조금 다른 곳이었지만요. 그곳에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아이가 있었고 이미 먼저 와 계신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한껏 차려입고 오셔서 시모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한강조망권에 20억이 넘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시모에게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돈,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셨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말에 쩔쩔매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긴 저희 잘못도 크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함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친정아버지 앞으로 빌딩도 몇 채가 있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재산이 상당합니다. 친정부모님들은 검소하신 분들이고 재력을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생활권 좋은 지역에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이 정도 많이 들었고 이 집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떠나고 싶지 않다며 돈을 많이 버신 후에도 부촌으로 이사가지 않고 맨 처음 시작한 작은 연립에서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사업상 이유 때문에 골프 정도는 자주 다니시긴 하지만 절대 재력을 과시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마치 저희 재력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생각 없이 살아왔지요. 제 주변은 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위해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임으로 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시작한 게 공무원 시험 준비였고 그때부터는 부모님 곁을 떠나 비좁은 고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혼자임으로 한참 새 시작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결혼까지 하기로 정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부모님은 그때부터 이미 아니란 걸 알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친정엄마가 떡하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 한번 켰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갑질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엄마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시댁과 남편 눈에는 고시원에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가 가난한 집 여자로 보였나 봅니다. 마침 친정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에서는 가난한 동네에 속하는 데다가 과시욕이 없으신 두 분인지라 모르고 보면 정말로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지 제가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고 홍기 놓친 남편의 뒷바라지를 군소리 없이 할 수 있고 집도 해주고 생활비까지 해주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최적의 종년이자 식모였던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며느리라거나 같이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였죠. 못 배우고 가난해 보이는 여자를 물어다가 자기들이 저에게 집이라든지 생활비가 지분에 넘치는 대우를 해줬으니 그들의 뜻을 꺼르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숨겨왔던 친정의 진짜 재력을 알게 되자 시모도 남편도 친정엄마의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방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집안에서 땀을 절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는 시모에게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시더니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결국 강경한 친정엄마의 모습에 두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친정엄마에게 대를 이어야 하니 아이만이라도 데려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는 대번에 그 말에 그건 법원이 정해줄 일이에요 하고 일축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저희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제가 지불해줘야 할 위자료도 전혀 없었고 아직 1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나 발전에 있어서도 저와 있는 게 더 유익하다는 판결이 나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결혼 자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 찾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혼에 제가 한 번 실패한 결혼처럼 사랑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과 짝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아이와 둘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기는 해요. 제가 좀 더 부모님의 말씀을 일찍 깨우쳤더라면, 사람을 진실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잘못 없는 제 아이한테 새아빠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할 아이와 저희 새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만 한가득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이제 8년 차가 되었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은 제법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랑과 저 두 사람 다 자녀 계획이 있었고 신랑 외벌이로도 수입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합의하에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 돈을 제법 모아두어서 결혼 자금을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었고 대출금 조금 포함해서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예단과 혼수 같은 거에서 3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한마디 보태시더라고요. 15년 전에 막내 이모 시집갈 때도 혼수를 3천이었는데 남자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며 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다고 제 결혼 자금이라 모아두신 통장을 주시더군요. 언제 그렇게 모으셨는지 통장에는 8천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결혼 비용에 혼수까지 전부 다 했는데도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신랑이 그 돈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금해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그러자고 했죠. 그래도 그 돈을 그냥 놀리기에는 아까워서 대출을 더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더 장만해서 전세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 아파트에 지금 사는 집까지 정리해서 학군이 괜찮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대출도 남아있었고 전세금까지 빼줘야 했으니 전부 정리하고 나니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 아니었고 그 집값이 오른 만큼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른 상태라 당장 이사가는 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사 계획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집을 정리한 게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좀 더 가지고 있을 거라는 후회도 남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니 수중에 들어온 목돈은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투자처가 생기면 투자할 요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힘들게 월급 모으는 동안 제가 편하게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아파트로 돈 번 이야기는 남들에게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액수까지 전부 다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으로 시가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큰 돈 벌고 입 닫고 있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부모님 선물도 사고 사는 김에 신우한테도 명품 가방 한 개를 사줬어요. 물론 그 돈을 벌게 된 건 친정엄마의 도움이 더 컸기 때문에 친정에도 아쉽지 않게 현금으로 선물을 드렸지요. 계속 목돈을 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신랑에게 말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니 신랑이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그 돈은 없는 돈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재능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그래도 달마다 4~50씩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여윳돈이 생겨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돈을 딴 데다가 쓴다던가 하지는 않고 계속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도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날 때마다 꾸미는 데다가 돈을 조금씩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엄청 사치한 건 아니고 옷이나 가방 같은 거 몇 개 산 게 전부였어요. 물론 제 것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브랜드 있는 좋은 옷들로 사입히고 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에게는 저보다 4살 아래의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가? 신우가 저한테 세연이 하면서 따르는 모습이 귀엽고 원체 애교도 많은 성격인지라 제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 160 정도를 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첫 월급 타면 언니한테 한턱 쏘겠다고 한 말은 기억이 나는데 아직 그렇다 할 선물은 받아본 적은 없네요. 신우는 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6년이나 근속했는데도 지금 받는 게 달에 200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듯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걸 보면 신우에게는 처음부터 이직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돈을 만지게 되었을 때 워낙 주변 반응이 차갑기도 했어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건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온 신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주식으로는 얼마나 버느냐고 묻길래 아이 간식값에 우리 외식 몇 번 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집에서만 있기는 그래서 경험 삼아 해보고 있는 거라고 둘러댔지요. 신우는 못 믿겠다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고 제 옷장을 열더니 제가 소소하게 몇 개 사놓은 새 가방들을 보더니 아이 간식치고는 너무 명품이 많지 않느냐며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오빠 입는 것만 봐도 그렇고 언니야말로 진짜 부자 아니냐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쓴웃음 지으며 주식으로 대박이 나면 신우 것도 하나 챙겨준다고 하니 좋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주식하는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큰 돈 번 줄 안다고 돈 벌게 되면 그만큼 제가 혼자서 입술 닦고 있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자기 거 사주기로 한 거 잊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올해 초에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는 급한 일이 있으니 500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때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요. 여태껏 그런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던 신우였기도 하고 제 딴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선뜻 그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었다고 해도 500이란 돈은 저에게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선뜻 빌려줄 만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오죽하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냐는 생각에 길게 물어보지 않고 신우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3개월 뒤에 그 돈을 꼭 갚겠다던 신우는 빌려간 돈을 한 번에 갚는 대신에 찔끔찔끔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50,000원 정도씩? 가끔은 5,000원 단위로 주는 날도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깔끔하게 한 번에 받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우에게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제 입이 방정이었네요. 알겠다고 꼭 갚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신우는 그때부터 연락도 뜸해졌고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여기저기 좋은데 다니면서 비싼 밥 먹으면서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돈 갚는다는 말이 통 없으니 저도 참다 못해 하루는 신우에게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언니가 한 번 해받기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제가 보챈다는 듯이 짜증을 내길래 저에게 주기로 한 날이 이미 한참 지나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더니 언젠가 제가 주식으로 돈 좀 벌면 선물해주겠다던 거 안 받을 테니 좀 더 기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쯤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런 식의 대답을 들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도 나름 고생하면서 힘들게 벌고 있는 돈이라고요. 계속해서 쏘아붙이니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언제 갚는다는 대답은 결국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신우가 저 좀 잠깐 볼 수 있겠냐고 묻는 말에 돈을 갚으려나 보다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 상황에 저에게 500을 더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돈을 묶어놓은 게 있는데 꼭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고 묶여있는 돈은 조금만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 그때 전에 빌렸던 것까지 한 번에 갚겠다고요. 신우가 울면서 부탁을 하니 조금 그렇기도 하고 혹시나 신우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못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걱정도 들어서 빌려주겠노라 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랑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꼭 좀 부탁한다는 말에 저도 신우가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걸 함구해주고 있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차용증 하나 써놓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한테는 평소에 여동생같이 생각했던 신우이기도 하고 남편의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제 돈을 안 갚은 건 얄미웠지만 항상 씩씩하고 애교 많던 신우가 제 앞에서 처음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우는데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된 건 그날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우가 인터넷에 버젓이 새로 산 거라며 명품 가방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대체 어디에 무슨 돈을 묶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돈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재끼는 신우에게 더 이상의 여지도 주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신랑은 그게 진짜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우는 최근에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신랑도 신우에게 500을 빌려줬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돈까지 빌려갔다는 사실에 엄청 놀라더라고요. 신랑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랑에게서 어디 카페로 나오란 연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신우와 신랑이 이미 같이 있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저의 등장에 약간 벙쪄있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신랑은 신우에게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자 하니 그날도 신우가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며 불러낸 상황이었고요. 신랑 입에서 저에게 빌려간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신우의 표정이 대번에 바뀌더라고요. 말하지 않기로 해놓고 다 말해버린 거냐며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신랑이 신우를 좋게 타이르면서 너가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갔느냐고, 회사도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큰 돈이 어디에 필요했냐 물어보고 있는데 신우의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신우는 오히려 신랑에게 제가 오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함부로 굴리면서 주식을 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 모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자기한테 들키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며 그 사실을 고자질하듯이 신랑에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주식하는 건 신랑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과소비를 한 적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우에게 말 바꾸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신우는 입이 대빨라와서 저를 쳐다보고는 언니는 집 팔아 떼 돈도 벌고 주식으로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신랑이 저를 멈춰세웠어요. 하지만 신랑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그건 너가 알 거 없고 빌려간 돈이 왜 필요했고 언제 갚으려고 하는지 확실히 하라고 말하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신우는 신랑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꼬리를 내리더니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신랑에게 달라붙어 그냥 하나뿐인 여동생 축의금 준 셈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우의 말에 둘 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축의금이라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었고 아무리 축의금이라도 그렇지 남편에게 빌려간 돈까지 합치면 1,500이 넘는 돈을 아무리 하나뿐인 여동생이라지만 어떻게 주겠어요. 신우가 설명하는 이야기는 더욱 더 저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의 말을 듣자 하니 신우는 지금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집안도 좋은 편이라서 자기가 가난한 티를 내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식이었어요. 자기가 있어 보여야만 결혼 이야기도 오갈 거고 그래도 의사집에 들어가려면 혼수 비용이 꽤나 들어갈 테니 결혼하게 되면 그때도 혼수하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해오더군요. 원금은 뽑아먹게 해준다면서 자꾸 이 결혼을 꼭 성공시키려면 저희가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집안에 의사를 들인다고 해도 그렇지 저는 제 돈도 포기 못하겠고 거기에 돈을 더 주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입장은 신랑도 같았고요. 하지만 그날 신우에게서는 언제 돈 갚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신랑은 자기는 모르겠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약간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의 가족이고 하나뿐인 여동생이니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건 제 신랑이지 신우가 아니잖아요. 어렵게 수소문해서 신우 모르게 신우와 만나고 있다는 의사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았어요. 양해를 구하고 신우의 남자친구와 잠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새언니라 저를 소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서 그냥 결혼 준비가 잘 돼가시냐는 듯이 물었는데 신우의 남자친구는 대번에 결혼 준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자는 결혼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건 신우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의사 남자친구는 연애를 한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신우가 혼수 비용이며 뭐며 돈 들어갈고 투성이라고 저한테 빌려간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먼저 들었던 말보다 더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며 그때는 신우 편을 들더라고요. 그가 알기론 신우의 집이 좀 사는 편이고 제 신랑이 부동산으로 수입이 엄청 많아서 신우가 몇 번이나 자기한테 결혼하게 되면 온 가족이 돈을 모아서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저에게 빌려간 돈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신우가 그에게 해온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것저것 신우가 그에게 해주기로 했던 것들 이야기를 전부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의 앞에 신우가 쓴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 혹시나 신우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저한테 갚을 빚이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줬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튼 알겠다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 우리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신우가 시어머니와 동반해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언니가 괜히 입방정 떨어서 파혼하게 생겼다고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보태면서 저보고 아주 돈에 환장한 뭐라고 부르면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신우 앞길 망쳐놓으니까 기분이 좋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계셨고요.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퇴근한 신랑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분위기 파악도 하지 않고 대번에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제가 돈 몇 푼에 신우 혼사기를 뒤집어 버렸다고 애초에 저 같은 걸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면서 아파트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면서 시댁에 돈 한 푼 쓰기 싫어서 숨기고만 있는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었다며 역정을 내고 계셨는데 신랑이 거기다가 대고 대번에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더군요. 시어머니께는 자기가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탐을 내시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자기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얼만데 신우 결혼자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게 하나도 없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이어서 신랑은 신우한테도 쓴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박봉인 직장에 다녀도 그렇지 너도 7년 동안 월급 받고 살았는데 그깟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새언니 돈으로 시집갈 생각을 하냐고.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진짜 30살 처먹은 어른이 맞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네 돈 모으기는 힘들고 우리는 돈 모으기 쉬워서 모았냐고. 앞으로 두 사람 다 자기한테서 생활비던 용돈이던 그 어떤 것도 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할 이야기 더는 없으니 이제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크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는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전 신랑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신랑 들어간 문 쪽만 바라보더라고요. 신우는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께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신우가 만나던 그 사람은 신우랑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신우가 결혼한다고 제게 빌려간 돈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정말 신우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돈 잘 번다는 의사 양반이 고작 돈 1,000만 원 가지고 신우한테 헤어지자고 했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신우가 시댁 돈으로 그 남자 병원 하나 차려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병원은 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차려주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전 재산을 다 합쳐도 택도 없는 돈인데 설령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들 저희는 거기에 돈 한 푼도 보탤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 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바탕 집이 뒤집어지고 나니 모두가 떠나간 그 고요함이 아까까지의 소동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고 잔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너무 후련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사과를 하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은 어떻게든 신우가 빌려간 돈은 자기가 찾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는 아직도 삐친 게 풀리지 않았는지 별다른 연락도 없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반응이 다르시네요. 평생 저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연락도 먼저 하시고 집으로 눈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서 보내주시고 아주 돌아서 버린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지 않던 제 눈치를 보시며 안간힘을 쓰시면서 노력 중이십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했던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갈 때까지는 조금 치사할 수도 있지만 신랑이 말한 대로 당분간 시댁에 그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돈에 환장한 뭐 같은 게 돼 있는 것 같으니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